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또래보다 2차 성징이 일찍 나타나는 성조숙증 환자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비만 등의 식생활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축산농가의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상현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VR 기기를 통해 직접 공기의 흐름과 온도 변화 등을 볼 수 있어 맞춤형 해결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재가동 승인 하루 만에 수동 정지한 한빛 원전 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진행합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의 법 위반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인데 원안위는 한빛 1호기의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십 년 내에 지구 생물종 가운데 약 100만 종의 동식물이 멸종할 위기에 처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이는 지난 인류 역사 전체에서 멸종한 생물종 수보다 많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에코 매거진에서는 생물 다양성 감소에 따른 생태계 위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또래보다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가 2년 정도 빨리 시작되는 성조숙증으로 진료를 받는 아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오염이나 비만 등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 함께 보시죠. 성조숙증을 겪는 아이들은 사춘기의 신체적인 변화가 2년 정도 빨리 나타납니다. 여자아이는 8살 이전에, 남자아이는 9살 이전에 시작되는 경우를 성조숙증으로 진단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질환 환자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7년 성조숙증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아이는 9만 5천 명으로 2013년 6만 7천 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성별 진료 인원을 보면 여아가 8만 5,800명으로 89.9%나 됐으며 남아의 8.9배에 달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살에서 9살 이하가 전체 진료 인원 중 55.5%인 5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살에서 14살 이하가 4만 1,000명, 43.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성조숙증 질환 진료가 계속 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의들은 환경오염과 식생활 변화에 따른 비만, 가족력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여아가 남아보다 많은 이유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환경 호르몬이 많이 발견되고 지방세포가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남아의 성조숙증 진단도 많아진 이유 역시 환경오염과 비만, 가족력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성조숙증을 방치하면 성장판이 일찍 닫히기 때문에 최종 키가 작아질 수 있고요. 여아의 경우에는 초경이 빠르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의들은 성조숙증 예방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과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줄이는 등 환경 호르몬 노출을 최소화하고 비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헬스케어 업체 등 비의료기관들이 의료법을 어기지 않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심박수와 수면 패턴 측정, 식품 영양소 분석, 건강 나이 산출 등은 가능하지만 의사처럼 병명을 확인해 주거나 진단이나 처방, 처치를 수반하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 해석을 신청할 경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개최해 빠르면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의약품 성분이 바뀐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사팀이 지난 19일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실사팀은 오는 26일 저녁 귀국하는데 식약처는 이달 말 인보사 사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에는 또 인보사 시술 환자들의 집단 소송도 시작됩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인보사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현지 실사에 돌입했습니다. 실사팀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세포 제조 회사인 피셔와 위시 등 3곳을 상대로 조사합니다. 실사팀은 인보사의 바뀐 신장세포가 최초 개발 단계부터 신장세포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26일 저녁 귀국할 예정입니다.
시각처는 5월 20일부터 미국에 있는 코오롱 티슈진 등 3개 업체를 방문하여 세포가 바뀌게 된 경위와 시기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코오롱 생명과학은 식약처가 제시한 자료 제출 시한인 지난 14일 일과 시간을 넘겨 인보사 관련 추가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자료들을 분석하는 동시에 인보사 개발 당시 코오롱 측이 사용했다는 PCR 검사법을 통해 인보사 세포에 대해 반복 시험과 검증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코오롱 측의 주장대로 PCR 검사 결과 신장 세포가 확인되지 않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식약처는 국내외 조사 결과를 종합해 내주 인보사 사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도 비슷한 시점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보사 사태가 이달 말 전환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당뇨병 치료에 초음파 이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치료 초음파 연구실의 타니아싱 교수 연구팀은 초음파로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의학 전문 매체인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쥐의 배에 초음파 변환기를 부착해서 췌장에 초음파 펄스를 노출시킨 결과 쥐의 혈액에서 혈중 인슐린 수치가 실험 전보다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다만 인슐린이 증가했는데도 그에 따른 혈당 강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를 더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초음파의 당뇨병 치료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연구 결과는 최근 열린 제177차 미국 음양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돼지와 같이 실내에서 가축을 키우는 축산 농가들은 공기질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질병으로 이어져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런 농가 공기 흐름을 눈으로 보면서 개선할 수 있는 가상현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돼지 농가. 지난 2010년 전국을 덮친 구제역으로 돼지 6천 마리 이상을 매몰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제역만큼이나 축산 농민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호흡기 질환입니다. 폐사율이 높고 1년 내내 발병 위험이 있는 데다 실내 축사의 경우 온도와 수분, 가스 등 내부 공기질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정 온도를 꾸준히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고 신선한 공기를 투입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조절해 주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봐야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축사는 물론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 농가를 그대로 가상 공간에 옮겨 위치에 따라 공기의 흐름과 온도 변화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농민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300여 가지 문제 상황에 대해 원인을 찾는 것은 물론 맞춤형 해결책을 VR로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그 공기 유동이라던가 아니면 수분, 아니면 온도, 아니면 가스나 분진 다양한 그런 특성들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것을 직접 본인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교육 그런 효율성으로서는 훨씬 높다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농가 내부뿐 아니라 외부 전염병 방역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팀은 여기에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해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로 농가에 적용하는 원격 제어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앞으로 5년 뒤 세계 승용차 10대 가운데 1대 이상에는 차량 사물통신 시스템이 탑재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 시장조사 업체 IHS 마킷은 5년 뒤 차량 사물통신 시스템이 장착된 승용차 생산 대수가 1,120만 대에 달하면서 전체 신차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차량 사물통신 시스템 차량은 유무선망을 통해 다른 차량이나 모바일 기기, 도로 등과 연결해 정보를 교환하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주목받으면서 IT 업계에서는 차량 사물통신 기술의 확산이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가동 승인 후 하루 만에 수동 정지한 한빛원전 1호기에서 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진행합니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하던 중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원자로의 열 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한수원은 원자로를 바로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원자력 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을 경우 원자로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또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나 감독자의 지시 소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한빛 1호기의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미국 정부의 제재에 따라 중국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가 생산한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게 됐고 지메일과 같은 인기 앱들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해당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해 구글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전이 필요한 화웨이와의 비즈니스를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구글은 안드로이드나 구글 서비스 관련 기술적 지원이나 협력을 화웨이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구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화웨이는 즉각적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 대한 접근을 상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화웨이가 생산한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화웨이가 중국 밖에서 앞으로 출시할 스마트폰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지메일 등과 같은 앱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구글이 화웨이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 특정 서비스의 세부 사항에 대해 여전히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다만 화웨이가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려있는 오픈소스를 통해 제공되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 대한 접근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 6일 생물 다양성 감소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지속해서 감소한다면 인류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오늘 에코 매거진에서는 허정림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생물 다양성 감소에 따른 생태계 위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지난 4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였죠. 파리에서 유엔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 총회가 열렸는데 참 이 회의에서 전 지구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채택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보고서를 얘기하기 전에 IPBES라고 하죠. 유엔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PBES는 전 세계 전문가와 정부 대표가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위기를 평가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2년 설립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네. 지구의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하고 해당 결과를 각국에 전달하는데요. 이 결과를 가지고 국가별로 생태계를 살리는 정책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바로 이 국제기구입니다. 네. 총회는 회원으로 가입된 국가의 정부 대표단이 모여서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이번에 열린 총회가 제7차 총회였는데 네. 104개국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자, 이번 총회에서 이 전지구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오세혁 앵커가 얘기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정말 전례 없는 그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네.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보고서는 지금까지 생물 다양성을 다룬 보고서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었는데요. 생물 다양성을 다룬 정부 간 보고서가 나온 건 2005년 유엔이 새천년 생태계 평가 보고서를 내놓은 이후에 14년 만입니다. 예. 세계 50개국 과학자와 사회과학 전문가 145명이 작성하고 132개국 전문가 310명이 검토했는데요. 지난 50년간의 변화를 평가하고 경제 발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우선 보고서에서는 6개 장과 4개의 핵심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의 현황, 그리고 변화 요인, 미래 예측 등 어떤 대응 전략이 주요 메시지로 담겨 있습니다. 예. 이 보고서에는 약 100만 종의 동식물이 수십 년 내로 멸종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종이나요? 예. 네, 이는 지난 인류 역사 중 멸종한 동식물종 수보다 많습니다. 네. 양서류가 44%, 그리고 해양 포유류는 34%가 멸종 위기에 처했고요. 가축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6년까지 인류 역사에서 식량 생산과 농업에 쓰이던 가축 중 9%가 멸종했고요. 예. 2000년 이후 매년 한국 산림 면적인 650만 헥타르의 산림이 전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는 등 어떤 숲파괴도 심각하다고 담겨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정말 이 영상과 수치를 함께 들으니까 더 심각성이 크게 느껴지는데요. 자,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생물 다양성 감소의 5가지의 직접 요인으로는 토지 이용, 그리고 남획, 기후 변화, 오염, 침입, 외래종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예. 가장 영향이 큰 것은 토지 이용의 변화인데요. 과거 20년간 새로 만들어진 농지 중에서 절반은 천연림을 훼손해서 만든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과다한 생산과 소비, 기술 발전 등의 요인도 생물 다양성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6,600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한 뒤 처음으로 지구가 대멸종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입니다. 예. 인류가 혁신적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2050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네. 인간 역시 단기적으로는 멸종 위기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 생존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연구에 참여한 한 학자가 지적했습니다. 네. 뭐 기후 변화나 외래종의 침입도 이렇게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만 결국은 인간의 활동의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또 인류가 늘면서 생태계 파괴나 환경 오염이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1970년 이후에 인류는 37억 명에서 76억 명으로 2배 이상이 증가했고요. 네. 그리고 늘어난 인류를 먹여 살리려고 농작물 생산액도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육상이나 해양 환경이 나쁜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1980년대 이후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은 10배가 늘어 바다 거북이, 바닥 조류, 그리고 바다 포유류 등 최소 267종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생태계 파괴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간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요. 지구온난화에 대해선 1980년대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이 2배로 늘어서 평균 기온이 섭씨 0.7도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로버트 왓슨 생물다양성 과학기구 전 의장은 생물 다양성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풍요로운 삶에도 불가결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면서 변화를 불러오기에 아직은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네. 참 이런 생물 다양성이나 뭐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같은 것은 어떤 특정 단체, 국가가 아니라 전체 국제사회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공동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현재 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멸종 위기인 생물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자연의 관리나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단체인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는 2 내지 5년에 한 번씩 세계 멸종위기 동물을 위험 순으로 나누어 구분해서 발표합니다. 예. 예. 구분 방법은 절멸, 야생절멸, 절멸위급, 절멸위기 등 9가지로 분류해서 나누는데요. 예. 대표적인 멸종 동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네. 우리나라에 독도강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이군요. 독도강치. 네, 예. 독도강치는 독도에서 서식하는 바다 사자인데요. 예. 한때 개체수가 4만여 마리에 이를 정도로 많았지만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포획으로 멸종됐습니다. 한번 줄어든 개체수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1994년 IUCN은 최종 멸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서식했던 여행 비둘기는 미국 개척 시대의 식량, 사냥 대회 등으로 무분별하게 잡는 바람에 개체수가 급감했습니다. 네. 1890년대에 뒤늦게 보호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고 1914년대 최종 멸종되었습니다. 예.
자, 한때 동해의 상징이었던 독도 강치가 이제는 멸종의 상징이 된 건데요. 예. 생물 다양성 감소 현상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외래종들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그리고 먹이사슬의 변형을 가져와서 순환의 원리가 깨지게 되는 것인데요. 네. 결국 일부 생물종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자연 속에서 조화로운 생태계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존은 생태계 질서와 순환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빙하 감소가 되고 해수면이 상승되고 사막화와 같은 지구 환경 변화에 악영향을 주고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존을 위협합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나 환경단체만 하는 일이 아니라 어린아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는 곧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는 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작은 풀 한 폭이 그리고 벌레 한 마리의 생명체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겠죠. 예. 오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이죠. 예. 이 생태계 파괴와 생물종 감소에 맞서서 각국이 펼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일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정림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독도 해역 퇴적토에 사는 미생물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 3종의 신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이번에 발견한 신물질을 독도 리피드로 명명하고 이 물질이 대장암과 위암, 폐암, 유방암 등 6개 암에 대해 항암 활성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리피드는 또 샴푸나 치약,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합성 계면 활성제 대신 천연 계면 활성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생물을 이용해 식품의 포도향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이상엽 투쿤 교수팀은 콩코드 포도의 향과 맛을 내는 천연 화합물인 메틸 안트라닐산을 석유 화학적 방식을 쓰지 않고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틸 안트라닐산은 사탕이나 껌, 청량 음료 등에 널리 쓰이는 물질로 100년 넘게 석유 화학적 방법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연구팀은 미생물의 대사 회로를 변경하는 대사공학 방식을 이용해 화학 촉매 없이도 천연 메틸 안트라닐산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메틸 안트라닐산을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식품은 물론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우주선의 선자는 한자로 배선자를 씁니다. 우주여행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한 표현인데요. 네, 그런데 진짜 돛에서 얻는 추진력으로 우주를 항해하는 테스트가 다음 달에 처음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우주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로 유명한 칼 세이건 박사는 43년 전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솔라세일, 즉 태양도치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 which travels on the radiation and particles that come out of the sun, the wind from the sun. And it works exactly as an ordinary sailboat does. 태양에서 나오는 광자, 즉 태양풍을 대형 돛으로 받아서 우주선 추진력을 얻는다는 이 아이디어가 실현됐습니다. 세이건 박사는 1996년 타계했지만 그가 생전에 만든 행성협회 플래니터리 소사이어티가 다음 달 22일 그의 아이디어를 우주로 쏩니다. 최초의 우주 돛단대 라이트세일 2호입니다. 비영리 단체가 시민 모금을 받아 추진한 것이라 의미가 더 큽니다. 지난 2015년 라이트세일 1호는 우주에서 돛을 펴는 테스트까지 성공했고 이번 2호는 실제 돛으로 추진력을 얻는 시험을 합니다. 스페이스 X 펠컨 헤비 로켓에 실려 720km 상공 지구 궤도까지 올려진 다음 4개의 돛에서 얻는 아주 약한 추진력만으로 매일 수백 미터씩 궤도 높이를 올릴 계획입니다. 돛 크기는 32제곱미터, 대략 권투 링만한 크기고 녹음 테이프나 포장 등에 쓰는 마일러 필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성공하면 태양빛으로 고도를 높인 첫 번째 우주선이 됩니다. 태양빛은 우주 어디서든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솔라세일은 별 사이를 여행하는 성간 우주 여행을 실현시킬 좋은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게 5kg, 식빵 한 덩어리 크기의 초소형 위성이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에 또 하나의 큰 발자국을 남길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정찰 위성이 지난 15일 6만 번째 궤도 비행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화성 궤도에 진입한 정찰 위성은 초속 3.4km의 속도로 112분마다 한 바퀴씩 궤도를 돌면서 고해상도 카메라로 매일 대기와 표면 상태를 측정해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그동안 이 위성이 찍어서 전송한 사진은 모두 37만 8천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로젝트 관계자는 화성 정찰 위성을 통해 화성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를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부드러운 횟감으로 인기가 많은 연어는 현재 북유럽과 남미에서 모두 수입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도 양식 기술이 있지만 대량 생산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파괴 논란 때문입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구용 수조 안에 연어가 가득합니다. 전 세계 양식 연어의 80%를 차지하는 대서양 연어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연어인데 연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아시아에서 처음 양식에 성공했고 특허까지 냈습니다. 몸 길이 80cm, 무게만 6kg에 달하는 어미 대서양 연어입니다. 1년 10개월 만에 이렇게 어미로 다 키웠고 현재 생존율은 98%에 이릅니다. 동해안 깊고 찬 물을 이용해 적합한 수온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간 해양심 충수를 활용해서 연어의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민물에서 바닷물로 순치시키는 과정을 성공하는데 해상 가두리 양식으로 전환하면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동해에서 대서양 연어를 키우는 건 불법입니다. 연구용이 아니라면 산란 가능한 알을 수입할 수도 없습니다. 3년 전 환경부가 대서양 연어를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 양식장을 빠져나갔을 때 교잡이나 전염병 등으로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게 지정 이유였습니다. 한 해 4천억 원 수입 대체 효과를 노리고 연구했던 강원도나 양식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아니면 자체 생존이 불가능하고 다른 어종과의 교잡이나 질병 전파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가장 소비가 많이 되는 연어의 한 종류인데 아무래도 정부 규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 민간 어가에서 양식하는데 좀 큰 어려움이 있고요. 해양 생태계 피해 가능성을 놓고 여러 해 동안 논쟁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양식 기술을 모두 확보한 대서양 연어는 여전히 연구용 수조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이 인공수정으로 새끼 3마리를 출산했습니다. 지리산에서 종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데 우리 연구진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공수정에 성공했습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새끼곰이 능숙한 솜씨로 나무를 타고 오릅니다. 어미에게 딱 달라붙어 장난도 치고 애교도 부립니다. 지난 1월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반달가슴곰 3마리 중 1마리입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인공수정으로 새끼 2마리가 태어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곰은 겨울철 동면을 하면서 새끼를 출산하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나쁘면 유산이나 사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수정은 지난해 여름 암컷 5마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번에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인공수정에 이용된 기법은 향후 멸종위기종인 북극곰이나 말레이곰 등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인공수정 기법을 체계화해서 국제적으로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리산과 수도산 야생에 사는 반달가슴곰은 모두 64마리입니다. 이번에 태어난 새끼곰들은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쳐 올 가을 자연에 방사됩니다.
작년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뒤 자연 방사됐던 한 마리는 안타깝게도 폐사해 국립공원공단이 원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대나무 숲이 내뿜는 피톤치드 농도가 도심보다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진주에 있는 실험림 대나무 숲에서 피톤치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 1세제곱미터에 하루 평균 3.11 마이크로그램으로 도심의 7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편백숲의 피톤치드 농도보다 0.9 마이크로그램 정도 낮지만 소나무 숲보다는 0.6 마이크로그램 높은 수치입니다. 연구팀은 진주 시험림 대나무 숲의 피톤치드에는 피로 회복을 돕는 성분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물질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분석돼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범죄 수사를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을 무분별하게 추적할 수 없도록 기술의 오용을 막자는 취지인데 미국과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첨단 기술의 메카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술 오용을 막으려는 첫 조치도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시 감독관위원회가 범죄 수사에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내놓은 조례안이 통과된 겁니다. 안면 인식은 정보 수집부터 얼굴 윤곽을 확인하는 기술까지 급속도로 발달해 범죄자를 골라내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의 일상이 도시 곳곳에 깔린 CCTV를 통해 고스란히 감시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It's psychologically unhealthy when people know they're being watched in every aspect of the public realm, on the streets, in parks. That's not the kind of city I want to live in. 실제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스타디움 공연에서 스토커를 차단하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6월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의 신문사 총격 사건에서도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미국 범죄 예방 단체는 검사, 경찰관, 보안관이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예외로 둬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사람들의 일상을 추적하도록 하는 것은 건전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례를 지지했습니다. One of the tasks of the 21st century is going to be for governments to figure out how to restore some of the lost privacy that has gone by the wayside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s.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미국 대도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입니다. 조례는 이번 달 안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요즘 인기 휴양지인 베트남 다낭까지의 거리는 2,980km입니다. 이 거리를 왕복으로 비행하면 한 사람이 약 400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네, 또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자동차는 어떨까요? 10km를 달리면 중형 휘발유차로 이산화탄소 약 2kg이, 중형 경유차는 3.15kg이 배출됩니다. 네, 이렇게 국내외를 이동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생활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